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승만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된 이충근입니다. 이 큰 주제가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대사가 사실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존재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위대하신 분이니까 이승만 대통령,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말이죠, 어느 나라보다도 국제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영향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정치적인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 이 나라를 건국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라의 기초를 쌓아야 되는데,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이 전 세계 그 파도를 거쳐 나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망망대해에 파도가 높습니다. 거기를 항해하는 작은 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작은 배를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올바르게 나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한미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과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한번 망했던 나라입니다. 역사에서 없어진 적이 있는 나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죽었던 나라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은 지금부터 한 110년 전입니다. 1910년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가 됐습니다. 합병돼 가지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잃게 한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을 보면은 이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제 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나라를 건국하고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분이 이승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라를 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안전장치가 한미동맹인데, 이승만 박사께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힘들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한미동맹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날 한미동맹을 망가뜨리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들이 의도하는 바가 어떤 점에서 잘못됐는지, 이런 것 등등을 오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주제를 크게 그 네 가지로 자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치적인 감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국제정치적인 해안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생기자마자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그리고 전쟁을 끝난 다음에 이 나라를 지금 70년 이상 평화가 있게 한 아주 중요한 국제적인 장치인 한미동맹을 이승만 대통령께서 만드셨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미동맹이 A4로 이렇게 인쇄를 하면은 겨우 종이 한 장짜리에 불과한데, 그것을 읽어본 사람이 저는 우리나라 그 고위급 정치가 중에서도 몇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국민이 한미동맹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한미동맹을 파기하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은 한미동맹을 파괴하는 세력들을 준엄하게 꾸짖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세력들의 그 문제점이 뭔지, 그들의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린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그리고 그의 국제정치적인 해안입니다. 조선시대가 말이죠, 멸망할 때 언제든지 그 작은 나라, 큰 나라,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옆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지금 2021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2번째 되는 막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세계적인 강대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죠. 조선시대 때 물론 그랬습니다. 조선이 거의 끝나갈 무렵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정도 됐습니다. 조선 말엽의 인구가 2천만인데 2천만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어느 정도 필요한데 조선이 망할 때 군대가 8천 명밖에 없었다는 얘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8천 명 가지고 나라를 도무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외교라도 잘해가지고 안전한 그 국제 정치의 방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조선이 그 의존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그 당시 세계의 강대국들인 영국, 특히 영국 그리고 미국이 저 나라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 것 같아. 러시아 저 나라를 막지 않으면 앞으로 세계가 어려울 거야라는 그 좀 이렇게 긍정적이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나라가 부정적인 인식을 받고 있던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 고종이 러시아의 국가 안보를 의존했죠. 러시아랑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영국이 그리고 미국이 이게 조선이 러시아랑 친해지게 되면은 러시아의 세력이 한반도로 나가고 태평양으로 나가고 그래서 세계를 위험하게 할 것이다. 차라리 일본이 한반도를 가지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해가지고 영국과 미국이 일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러시아가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본이 점령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일본이 한국을 결국은 다 점령하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국제 정치가 어디로 가는지를 올바로 알고 계셨다면은 우리 고종께서 이런 그 참화를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를 뺏긴 다음에 참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이승만 박사도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이승만 박사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그 국제 정치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잠깐 보는 이 책이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인데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가 멸망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국제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했다는 사실을 지금 후세 학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책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던 책입니다. 매국노 고종이라는 책. 뭐 매국노로 이렇게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다시 알고 이런 일을 당하지 말자 하는 그런 충정에서 쓴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치호 일기라는 책을 보면은 러일 전쟁,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전쟁했죠. 제물포 앞바다에서 폭탄이 막 날아다닐 때 고종은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궁궐 기둥 밑에다가 큰 솥을 묻었다. 이런 참 미신을 가지고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생각을 몰상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박사가 1875년생이니까 우리나라가 망할 무렵에 한 20대 정도 된 사람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그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도 그렇게 한 사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을 갈 일이 있어서 갔더니만은 거기에 그 병원 기념관이 있는데 그 세브란스 병원을 만든 의사 중에 한 분이 에비슨 박사라는 분입니다. 그 미국의 의사인데 그분 집에 가서 이승만 박사가 그때 박사가 되기 훨씬 전이죠. 이 상투를 깎는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보고서 몸소 그 근대화를 실천한 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29살 때 쓴 책입니다. 독립정신이라는 책인데 저는 저 책을 제가 유학을 갔다 와서 30대 중반이 넘었을 때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서 저 책이 29살 때 썼다는 것을 알고서 제가 많이 좌절했습니다. 제가 29살 때 미국을 유학 갔는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온 내 자신이 나는 지금 이승만 박사께서 박사가 되기 훨씬 전에 29살 때 쓴 저런 책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옆에 있는 청일전기라는 책이 있는데 저 책은 25살 때 쓴 책입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한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그 앞에 서론을 읽고서 저분은 그 25밖에 안 됐을 때 박사밖에 훨씬 전에 이미
거의 박사 수준의 국제 정치학을 이해하고 계셨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이제 박사 논문입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이라는 그 책으로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연세대 출판부에서 번역이 나왔는데, 저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중립, 제목은 그렇게 돼 있지만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를 확립할 수 있겠다라는 그 아이디어가 이미 박사학위 논문에도 나와 있다라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말이죠,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때 일본이 그 미국에 대해서 참 뭐라고 그럴까요? 이 PR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미국 사람들한테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본은 곧 전쟁할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속이 어떤 나라인지, 일본 그 책 제목이 Japan Inside Out입니다. 일본의 내막기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도 됐고,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그 번역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속을 한번 알아봐야 된다. 미국 사람들, 일본의 속이 어떤지, 일본의 속이 얼마나 검은지 아세요라고 쓴 책인데, 저 책을 써가지고서, 저 책 쓸 때는 이미 이제 박사를 받은 후죠. 저 책을 말이죠, 출판사들이 인쇄를 안 해주려고 그래서 출판사를 찾는데도 대단히 애를 먹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딱 터지고, 저 책 나온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 전쟁이 터진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 희안에 감탄을 하고, 저 책이 그 당시에 거의 베스트셀러가 됐던 이런 책입니다. 지금 제가 이승만 박사의 그 국제정치적인 감각을 얘기하는 것은,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을 하실 동안 이승만 박사의 그 지적인 능력은 전 세계 최고급의 그 엘리트에 속하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의 처칠을 능가했고,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윌슨을 능가하는 그런 그 대단한 트루만 대통령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지식인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끌어갔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승만 박사의 그 지혜, 지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책에 나오죠. 우리가 그냥 배우긴 이렇게 배웠습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그 미국, 영국, 그리고 이제 중국 3거두가 대한민국이, 그때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때는 조선이 참 노예 상태에 신음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곧 독립을 시켜주기로 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면서 보니까 사실 독립시켜주기로 약속을 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그 문장을 보면은, 한국은 in due cours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영어로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말인데,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in due course,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한국은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가 될 것이다. in due course라는 것은 적당한 절차라는 뜻인데, 시간적으로 적당하다는 소린지 절차가 적당하다는 소린지 이런 아무런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 안 시켜도 되는 겁니다. 적당한 절차니까.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1년 후에 독립시켜도 되는 겁니다. 적당한 절차를 밟아서 30년 후에 독립시켜도 되는 겁니다. 인듀 코스라는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때 이승만 박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저 카이로 회담 문건을 보고서 이게 무슨 우리를 독립시켜 준다는 얘기냐 해가지고 항의 서한을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놀랐습니다. 예, 그 인듀 코스라는 말이 그 영국의 처칠이 만든 문장입니다. 맨 처음에 말이죠, 미국 그 대통령이 보좌관한테 여기 말을 한마디 써보라 그랬더니만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썼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무슨 가장 빠른 시일이냐, 한국이 빠른 시일에 독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그걸 쭉 지우고서 적당한 때에, 근데 그것을 적당한 때에 그러면은 이게 문장이 독립 안 시켜준다는 뜻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실은 그때 일본 사람, 독일 사람들한테 애매모호하게 하기 위해서 처칠이 인듀 코스라는, 처칠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인듀 코스, 해석하기 아주 나쁜 말로 써놨는데 그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보고서 이거는 우리를 독립시켜줄 생각이 없는 거다라고
분노한 그 편지를, 항의 편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출판사에서 아예 그 제목을 주고 책을 한 권 써달라고 그래서 한 뭐 8, 9년 전에 출간했던 책입니다. 미국에 당당했던 대한민국의 대통령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최근 역사에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의 가장 비굴하고 굴종적인 대통령처럼 묘사하는데, 미국이 너무나도 힘들어했던 대통령 두 명이 바로 이승만, 박정희입니다. 그리고 미국한테 너무나도 당당했고, 그리고 언제라도 미국을 활용했고 미국하고 친했고, 이런 대통령 둘이 이승만, 박정희인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거꾸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가 미국의 주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하려는 그런 작전조차 있었을 정도입니다. 결국 미국이 실패하고 이승만 박사를 그냥 둘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 정도로 이승만 박사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잘 활용하고 대한민국이 나가야 할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꽉 붙들어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가 그 하지 중장이 그 1948년까지 점령군 사령관이었죠. 미군이 올 때는 점령군이 맞습니다. 왜? 그때 한국을 점령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은 그때 일본의 식민지입니다. 일본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점령하러 미국이 왔죠. 그 한국에 있던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미군이 왔는데, 그때 그 사령관이 하지 중장인데, 하지 중장이 이승만 박사 때문에 엄청나게 애먹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하지 중장 정도하고 상대할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죠. 하여간 그 복잡한 군정 기간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국 4대 정신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고,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나라, 그리고 한미동맹, 미국이라는 나라와 잘 결탁해서 이 나라를 끌어간다.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국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주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많은 오해를 받는데,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분단시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나라가 통일된 국가로 건설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소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정읍에서 한국에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을 분단한 기원이다라고들 다들 우리 국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소련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소련이 북한을 점령하고 9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항복한 지 딱 한 달밖에 안 됐을 때 소련이 북한에다가 공산국가를 건설하라는 지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나중에 소련이 망한 다음에 그 문건이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미 저런 내용까지도 그때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나중에 밝혀진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의 나라를 건설했고, 그 자유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미동맹이라는 그 국제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일찍부터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제가 이제 국제 정치를 공부하다 보면은 1942년, 43년 보면은 대한민국, 그래서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때 조선이죠. 조선의 웬만한 지식인들이 전부 친일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친일했을까? 이렇게 원래는 애국자들인데, 제 개인적인 결론으로는 그분들이 그 당시에 국제 정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입니다. 무슨 오해를 하고 있었느냐? 일본 이거 오래 갈 거야. 우리가 생각하듯이 일본이 곧 망할 나라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일본하고 협력을 하고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서 나중에 훗날 이 나라를 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어? 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국제정치의 그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이승만 박사는 아니야, 일본은 곧 멸망할 거야. 그래서 1940년대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친일로 돌아섰을 때 우리 국민들한테 싸우자, 이제 우리나라는 곧 독립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계속 그 격려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 희망을 이제 부어 넣어줬던 겁니다. 예,
우리가 말이죠. 이제 대한민국은 국제 정치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그 최근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민족끼리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 그런데 저는 우리 민족이 잘못해서 분단된 것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하더라도 통일을 이루기는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가 국제 정치적인 문제인데 여러분 저 지도를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그 얼마나 국제 정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나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 특히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통일된 한반도가 피곤해요. 무섭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러죠. 지금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통일을 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더하기 북한의 나라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곱하기 북한이라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가 바로 옆에 생기는 것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생각이 다른 나라가 있다는 것도 별로 좋지 않고 중국이 통일을 반대하고 중국은 통일을 반대하는 것을 6.25를 통해서 직접 증명을 해 보였죠. 한국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을 때 중공군 130만 명이 와서 자기네 말로는 북한을 살렸습니다. 우리 크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았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우리가 중국이라는 그 큰 힘을 누를 수 있는 힘은 역시 미국이라는 힘이다. 미국의 힘을 잘 활용해서 통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최근에 그 미국 사람들이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동안은 말이죠. 냉전 시대 때 미국이 한반도 분단을 그냥 유지를 했습니다. 평화롭게 분단되어 있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너무 힘이 세지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한테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용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에서 나온 만화인데 한국을 이렇게 돋보기로 쳐다보고 있죠. 이 나라 대단히 중요해. 그래서 미국이 말이죠. 중요한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린치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린치핀이라는 거가 나이 드신 분들 시골에서 옛날에 살았던 분들은 다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축이 있고 바퀴가 있고 소달구지에 그 끝에 보면 조그만 갈고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요 갈고리를 린치핀이라고 그러는데 갈고리가 떨어져 나가면은 바퀴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미국이 린치핀이라는 말을 쓰면서 중요하다고 표현하는 나라가 세계에 두 나라가 있는데 그게 한국하고 인도입니다. 인도 엄청나게 큰 나라죠. 인도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날에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의 통일 문제, 우리의 통일은 우리가 가장 꿈에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협력적으로 도와서 해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지금 다시 깨닫는 것이죠. 우리 그 유명한 정치학자 독일에서 교수하시는 분, 그 박성조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됐을 때 독일 통일된 이유를 물어본다면 난 세 가지로 대답하겠다. 1. 미국이 도와줘서. 2. 독일이 돈이 많아서. 3. 독일 사람들이 단결해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이 도와줬다는 사실이다. 독일이 돈 많고 힘세도 통일 못합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똑같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 정치학자들이 절대라는 말 잘 안 씁니다. 근데 저거는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미국 때문에 통일이 안 돼. 아닙니다. 어느 날 통일이 된다면 그것은 미국 때문에 됐다라고 말해야 맞는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랑 엮여놓은 장치가 한미동맹인데 그것을 이미 정말 70년 전에 이승만 대통령께서 다 아시고 그 작업을 하셨다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지금 드린 겁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승만, 그런데 이 동맹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는 거냐? 아닙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외교부에서 말이죠. 대한민국 외교사 해가지고 몇 년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 관계를 체결한 것은 거의 외교의 신 같은 아주 그 기가 막힌
그러니까 그 거의 신이에요, 신. 보통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954년에 53년에 한미동맹을 체결했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국가가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중요한 나라냐 이런 순서로 봤을 때 지구에 거의 제일 맨 끝에 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냥 흔히 얘기하는 미국 학자들이 1960년에 한국하고 제일 비슷한 나라가 가나라입니다. 가나.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가나라는 나라 대통령이 한번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초콜릿 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 초콜릿 재료를 한국에 많이 보내겠다. 그래서 그 초콜릿을 우리나라 초콜릿 중에 그 가나라는 나라 이름이 무슨 초콜릿이 있죠. 예, 정말 아프리카에 못 사는 나라인데 1960년에 한국하고 가나가 같았는데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10등권에 들어왔고 가나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 그 이승만 박사가 건국한 그 탄탄한 기반 위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는데 그 미국과 외교를 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완성시키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이미 소련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등장한 다음에 그리고 북한이 이미 나라 모습을 갖춘 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기고 북한이 그 다음에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8월 15일 날 생기고 북한은 9월 9일 날 생겼으니까 한국이 먼저 생겼으니까 북한이 자기네들도 할 수 없이 만든 거 아니냐. 우리 국제정치학자들은 말이죠. 이 나라가 언제 완성됐느냐를 봤을 때 그 나라의 군대가 언제 완성됐느냐를 보는데 북한 군대가 1948년 2월 달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미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라를 선포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함으로써 니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했다라는 그런 그 참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곡해 오해에 속거나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북한이라는 정말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통일시키려는 그리고 나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갖춰놓은 북한이 건설된 다음에 사실은 나라가 생긴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한테 일부러 의존했습니다. 알고서 의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정치에서 줄 잘 쓰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지어는 강대국도 줄 잘 못 쓰면 안 됩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몇 번째 가는 강대국인데 1차 대전 때는 줄을 잘 서가지고 승자에 들어가고 많은 이익을 취했는데 2차 대전 때 줄을 잘못 쓰는 바람에 저렇게 원자탄까지 맞고 망한 것이죠. 바로 이승만 박사가 줄을 잘 썼다. 그것을 요새 말로 하면은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미국이라는 좀 세계적인 강대국을 이제 뒷배경으로 삼아가지고 나라를 건설했죠. 이승만 박사는 말이죠. 우리나라를 점령하러 왔던 미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나라가 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안전보장을 지킬 때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은 한국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미국이 도와줘야 될 나라 16나라를 등수를 매겼는데 한국이 13등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도와주면 좋겠지만은 순서가 뒤고 그리고 미국이 그 정도로 뭐 군사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1949년에 다 철군을 하죠. 이승만 박사는 철군하면 안 된다고 막 이제 그 뭐 메가더 장군한테 호소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 사진 본 김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터졌죠. 이승만 박사가 참 분노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26일 날 새벽에 동경에 있는 메가더 사령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관이 말이죠. 새벽이니까 장군님 주무신다고 그러면서 전화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호통쳤습니다. 빨리 장군 깨워가지고 전화 받으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호통에 그 부관이 놀래서 전화를 메가더 장군한테 바꿔줬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소리칩니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국에 있는 미군 철군하면 전쟁 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예, 전쟁 났으니 당신 알아서 책임지시오 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저는 그 장면의 글을 읽으면서 그날 그 새벽에
전화를 걸어서 미국의 별 다섯인 미국의 영웅인 저 장군한테 저렇게 소통치고 책임지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는 대통령이 그날 그 순간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를 죽지 않게 한 하나의 그 참 하나님의 가호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소에 저런 분이 없었더라면은 뭐 북한이 일주일 만에 부산까지 점령하는 것이죠. 메가더 장군이 바로 내 도와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고 한국 전선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지도 한번 보세요. 전체가 공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한 귀퉁이에 붙어 있는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그 요만한 정말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는 이 나라가 70년 동안 지금 밀려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빨간색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림인데 그것을 막아낸 것, 이것이 이제 한미동맹이고 바로 이승만 박사가 지켜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6.25 동안에 저 38선은 깨지고 그리고 한반도에 저쪽 낙동강하고 부산하고 그 일부 빼놓고는 한반도도 다 빨간색이 된 적이 있죠. 지금 그것을 이제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우리한테는 지극히 불리한 그런 국제정치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준 안전장치 중 하나가 이제 한미동맹이다. 한미동맹 탄생에 대해서 최근에도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런 책들 보면은 정말 이승만 박사가 고생을 해서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구나. 이것은 뭐 정말 그 이승만 박사를 외교의 신이라고 얘기해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그 일화들이 저 책에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휴전할 때 우리나라 유엔군 사령관으로 와 있던 사람이 클라크 대장입니다. 클라크 대장이 한국 전쟁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미국 국방부에다가 한국하고 방위조약 맺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이거 지키려면 정말로 힘듭니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거를 미국이 코를 꿰가지고서 미국이 사인하게 만든 그 과정을 뭐 우리가 저거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며칠 밤을 새도 다 얘기하기 어려울 겁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조금 남은 파란색 자유국가 자유진영의 마지막 그 최전선을 빨간색으로 바꾸려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최근에 그 뭐 프란체스카 여사가 쓴 아까 제가 말한 그 1950년 6월 26일 새벽에 동경에 전화가 와서 호통쳤다는 얘기를 제가 저 책을 통해서 이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책들. 그리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는데 저 사진이 그 서랍 속에 있다가 최근에 발견된 사진이래요. 해피 뉴 이어 프롬 코리아 1952 한국 전쟁에 와 있던 미군 병사들입니다. 1951년 연말에 찍은 사진 같아요. 저분들은 지금 살아계시면 거의 90살 가량 됐을 것 같습니다. 그때 20살이라고 치더라도 저분들 중에서 1951년 연말이니까 그러고 나서도 전쟁을 거의 2년을 다 했는데 저분들은 다 살아계셨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서 미국 다시 돌아갔더라도 지금쯤은 뭐 몇 분이 살아계실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저런 그 미국이란 나라를 한국에 엮여놓은 이런 그 대통령이 이승만이다라는 얘기죠. 미국 사람들이 6.25 때 와가지고 지게 지고 다녔습니다. 저 그림 보고서 제 책에다가 저 그림을 넣었는데 편집하시는 그 분이 자기가 저걸 보고 하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좀 고맙기도 하고 안 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가 저 사진을 보고 한참 울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제가 거꾸로 농담해 줬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지게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 지게가 말이죠. 지게는 길이 없는 곳도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물건 끌고 있는 건 길이 없으면 못 가죠. 쟤는 아무데나 가고 그리고 쉴 때 너무 좋아요. 딱 그러면 45도 각도로 거의 그냥 의자 침대도 됩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말이죠. 박격포를 싣고 다녔답니다. 미군 병사들이. 그거 한 손으로 전혀 못 드는데 박격포를 뭐 지게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들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 가보면은 한국전쟁 기념관에 참 그 감동스러운 문장이 있습니다. 미국 한국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말이 써 있어요.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켜주자는 국가의 부름에 응한
미국의 아들 딸들에게 미국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예. 그 미국 젊은 병사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예요. 그리고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공산국가의 침략을 받아서 위태롭게 돼 있는데 저 사람들을 구해 줍시다 라고 국가가 불렀더니만은 응답해서 와서 이렇게 싸운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미국 정부는 경의를 표합니다 라는 말이 미국의 그 한국전쟁 기념관 가면 다 있습니다. 제가 그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그 어느 교회에 갔더니만은 미국의 그 부부인데 아들 5에 딸 하나 있는데 그 5명의 아들이 전부 한국 전쟁에 와서 전쟁을 했더라고요. 참 저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이 나라를 구하는데 참 이렇게 그 도움이 됐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그런데 미국이 한국 전쟁하는 도중에 38선까지 간다면은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 통일을 시킬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38선을 먼저 넘었습니다. 한국군이 먼저 넘었어요. 한국군이 넘은 다음에 미군이 따라 넘어갔고, 그런데 미국은 끝까지 통일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휴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이 전쟁은 통일까지 가야 된다, 휴전은 안 된다, 그러면서 이승만 박사가 전략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그때 이제 냉전 초기인데 또다시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위협을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소련하고 싸움 이런 걸 안 할 것이다. 그 대신에 우리가 휴전에 동의하는 대신에 한미 방위조약이라는 것을 얻어내야 되겠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을 얻어서 휴전이 되더라도 이 나라의 안전을 탄탄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정에 이승만 박사하고 미국이 막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는 싸우겠다 그러고 미국은 휴전하자 그러고, 그래서 방공포로 속방 같은, 이건 뭐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 사령관한테 지휘권을 다 맡겨놓고 그 사람들을 석방시켰다는 건 지휘권을 그냥 다시 뺏어와 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오케이, 한국과 동맹조약, 방위조약을 맺어주겠다는 약속을 이제 받아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1953년 4월 18일 그러니까 전쟁 끝나기 한 석 달 전에 현 시점에서 한국, 미국 두 나라가 안보조약 체결을 고려하지 않을 것을 건의합니다. 한국하고 동맹 맺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뭐 대부분이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국무부가 이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국무부에 간첩들이 많다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죠. 결국 1953년 10월 1일 전쟁 끝나고서 한 2달 지난 후에 미국 워싱턴에서 이제 두 나라가 사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을 했을 때 국제사회는 사실은 놀랐죠.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조그만 나라가 전쟁 나면 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법이 어딨냐. 그것도 비슷한 나라가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부 좌파들이 그래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다 미국하고 조약인데 한국 것이 제일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거가 불리하게 돼 있잖아요. 일본은 미국이 저 나라가 또 힘이 세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누르는 하나의 방편으로 방위조약을 맺은 겁니다. 너는 군대 가지면 안 돼. 내가 알아서 다 너를 지켜줄 거야.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미국이 뭐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듯이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이 필리핀하고 동맹을 맺어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일본은 말이지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지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일본은 독립적이니까 지휘하지 않는데 우리는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고. 일본군은 말이죠, 미군하고 전쟁을 함께 하지 못하게 돼 있는 군대입니다. 미군은 총을 쏘면은 일본군은 총알을 갖다 주는 군대예요. 우리는 함께 총을 쏘는 군대고, 그래서 미국이 우리를 지휘를 하는 겁니다. 함께 총을 쏘니까. 일본은 함께 총을 쏘는 군대도 아니에요. 너네들은 탄약이나 날라. 이렇게 그 구조가 다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한미 동맹은
동맹의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잘된 동맹 중에 하나입니다. 뭐 동맹이 성공적인 동맹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군사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지위가 하나인 경우를 가장 훌륭한 동맹이라고 칩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동맹의 원칙이 뭡니까? 전쟁을 막는 건데 전쟁을 막았고, 그리고 그 부수적인 그 산물로서 대한민국이 경제 발전을 해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져보면은 한미동맹은 정말로 괜찮은 동맹이고 성공적인 동맹이고 어디 갖다 내놔도 부럽지 않은 동맹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미국과 동맹이 돼가지고, 그래서 냉전 체제, 우리는 자유주의의 맨 앞에 섰습니다. 세계가 두 개로 쪼개져서 싸웠죠. 공산주의, 자유주의. 우리나라가 자유주의의 맨 앞에서 그래서 그 냉전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냉전에 대해서 기억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맨 앞에 서 있었거든. 싸울 때마다 큰 싸움은 없었지만 그 작은 모든 싸움을 우리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또 미국은 우리한테 반대급부를 많이 또 해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한미동맹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뭐 짧은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기여를 했느냐. 한미동맹 그 본문이, 여러분 그 제가 국제조약집이라는 그 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한미동맹은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짜리 이 종이 한 장 가지고 70년 동안 한국에서 전쟁을 막은 겁니다. 근데 저 종이만 가지고 된 것은 아니고 저 종이에 써 있는 그 문항이 6개입니다. 6개 중에서 네 번째 문항이 이제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한국 땅에다가 배치시키고 한국은 그것을 배치하라고 허락한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에서 전쟁이 안 나고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그 한 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문서인데 그거를 보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적용 범위가 어디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야, 미국이 왜 자꾸 우리 보고 중국하고 싸우자 그래서 참 골치 아파 죽겠어. 왜 이라크에서 싸우는데 한국 보고 오라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 자꾸 한국을 끌어내려고 그런다 이거죠. 이라크하고 싸우는데 한국 오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안 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한미동맹의 범위가 태평양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한반도가 아니에요. 북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에서 문제가 생길 때 미국과 한국은 협력한다. 그러니까 중국이 포함되는 겁니다. 아마도 대만도 포함되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태평양 지역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 한국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2조 3조 저것만 읽어보면은 옛날 말이라서 그런지 이것만 가지고서 이렇게 나라를 막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쟁 나면은 두 나라는 서로 협력한다. 협력해서 어떻게 싸울지를 뭐 논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그 이승만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문장이 너무나 애매모호하다. 나토식으로 바꿔주세요라고 그랬습니다. 나토는 그 유럽에 있는 방위조약이죠. 거기는 어느 일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반응한다. 우리도 즉각 반응하는 거로 바꿔주세요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즉각 반응하는 거로 문장은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미국은 군대를 동두천 의정부에다 갖다 놨습니다. 여기다 군대를 갖다 놓으면 이게 즉각 반응이야. 북한이 서울 오려면 반드시 의정부 동두천을 거쳐야 되니까 이게 더 중요해. 글자를 바꾸는 것보다 아예 미군이 서울 위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북한이 서울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3조는 태평양 지역, 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4조가 이겁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 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옛날 말이죠. 미군이 이제 한국과 한국 주변에 배치가 되는데 한국은 이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미국은 그것을 수락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군이 여기 주둔하는 근거는 뭐 일본군을 점령하러 왔던 미군은 49년 6월 달에 다 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한국 전쟁하러 왔던 미군이 이제 있는데 그 미군이 전쟁 끝난 다음에 1953년 10월 1일 날 맺은 한미 방위 조약에 의해서 이제 조약에 의해서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미군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때문에 있는 미군이에요.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 됐으니까 가라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미 방위 조약이 폐기돼야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가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본조약은 어떻게 그 비준하고 6조 보세요.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과한 후 1년 후에 본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 저거 좌파들이 그래요. 미국이 말이야 한국은 영원히 점령하려고 본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데는 10년마다 이제 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역사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오늘 역사적 사실을 공부하자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말이죠. 1년 후에 본조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말 저걸 빼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한 겁니다. 미국이 말이죠. 이 조약은 영원해. 그런데 어느 나라든지 나 그만하고 싶어라고 상대방에다 통보하면은 1년 후에 끝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이 말이죠. 야, 나 한국하고 동맹 그만하고 싶어 그러면 내년 오늘 끝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야, 미국 나 동맹 이제 그만할래. 그럼 1년 후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묻고 따지지 말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빼달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이 아무 때나 관둘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들은 미국이 한국을 영원히 지배하려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필리핀은 10년마다 했는데 우리는 왜 무기한으로 유효하다라고 했느냐. 그래서 그 5조 보면은 양국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날 사인을 했고 국회에서 오케이 이거 조약이하고 비준한 것이 그해 겨울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문장 빼달라고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저 문장 좀 빼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1954년 11월 18일 날 비준했습니다. 1년 후에. 그래서 저 효력이 53년 10월 1일 날 사인했는데 효력은 54년 11월 18일부터 발휘했. 이런 그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갖고 저것이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지키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주둔하고 정말 한반도의 전쟁을 실질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주한 미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주한 미군의 기능은 뭐냐? 여러분 미군 없으면 우리나라는 북한한테 지냐? 저는 안 진다고 주장합니다. 안 져요. 북한이 덤비면은 우리가 싸워서 북한을 격퇴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하고 전쟁하면은 우리가 이게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것들이 다 부서질 텐데 그래서 이기면 뭐 할까? 그래서 오늘날은 말이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아예 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원천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방위, 국토 방위, 방위하면 돼. 방위는 공격했을 때 내가 격퇴해서 이기는 게 방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아예 오질 마라. 오질 마라. 그건 전쟁 억지죠. 억지를 하는데 바로 주한미군이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군이 3만 명이 물론 힘이 막강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전쟁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쟁 나면은 여기 있는 미군이 북한한테 막 탱크에 찢기고 포에 맞아서 죽고 그러면은 본토에 있는 몇십만 미군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약 70만 명의 미군이 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디터런스라고 그래요. 이걸 디터런스. 아예 하질 못하게 하는 것. 주한미군의 기능은 전쟁이 아예 일어나질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군한테 물어보세요. 한국군 70만이 무섭니? 미군 2만 8천 명이 무섭니? 미군 2만 8천 명이 미군 70만이 되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전쟁을 억제를 한 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요. 교수님,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죠? 당연히 더 중요하지. 근데 왜 미군이 있어요?
그 제가 그 어느 남학생이 그러길래 자네 말이야 혹시 미군이 가면은 그리고 우리 힘으로 기르려면은 자네 군대 가서 10년이 있어야 될지도 모를 걸. 북한은 가서 10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년밖에 안 있는데면요. 바로 미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미군이 없다면은 우리 힘으로 나라를 지키려면은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서 5년 있어야 될지 7년 있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10년이니까 바로 이런 것들. 그리고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적인 산업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서 사는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더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오래 지나서 불안을 잃어버렸어. 불안해지 잘 몰라. 그런데 외국 기업들이 돈을 투자했을 때 저 돈이 혹시 공산주의자들한테 다 점령당하면 안 되겠지. 미군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래서 미군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한국이 위험한 나라가 아닌 곳으로 되고 그래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 있죠. 주한미군이 나가게 되면은 전쟁이 나는 것보다 경제가 더 먼저 망가질지 모른다고. 요새 여러분 돈 빠져나가는 데는 몇 초 걸립니까? 딱 누르면 되죠. 엔터 누르면 돈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기능이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기능, 그리고 한국 경제의 그 안전판 노릇을 하는 기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저 사진 또 봅니다. 이승만 박사가 미국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미군이 전쟁하러 왔을 때 그랬습니다. 메가더 장군, 당신이 한국군을 지휘하시오. 뭡니까? 미군이 한국군 70만, 그때 이제 한국군 100만 집시다 다 해서 이 100만 대군을 당신이 지휘해. 그래서 이 전쟁을 꼭 승리로 이끌어줘. 그 편지를 보냈을 때 메가더 장군이 귀화의 용맹스러운 대한민국 군대를 지휘하게 된 것은 영광입니다. 나는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전 통제권, 요새 그런 말 있죠. 왜 전쟁 나면 미군이 지휘를 하느냐고. 우리가 해야지. 그 이승만 박사가 준 거라고. 이승만 박사는 미국의 코를 꿰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그걸 주고서 쩔쩔매느냐? 쩔쩔매지 않았어요. 부산에서부터 이제 한국군 미군이 밀고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서 38선에 저쪽 강릉이 있는데 한국군이 먼저 도달했어요. 이승만 박사가 그 강릉에 있는 38선에 도달한 한국군 장군 정일곤 장군입니다. 정일곤 장군한테 전화 걸었어요. 장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요? 38선에 도달했습니다. 아니 도달했으면은 넘어가야지. 각하께서 메가더 장군한테 작전 지휘권을 맡기셨기 때문에 메가더 장군이 넘으라고 그래야지 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승만 박사가 노한 음성으로 장군, 귀관은 누구 부하요? 각하 부하입니다. 그럼 넘어가시오. 넘어간 날이 1950년 10월 1일. 그게 오늘 우리나라의 국군의 날이 된 겁니다. 10월 1일 날 한국군이 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는 반칙이죠. 미군 장군한테 지휘권을 줬는데 우리 대통령이 넘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대통령의 뭐라고 그럴까? 내가 총사령관은 나야. 그리고 내가 작전 지휘권을 줬지만은 언제든지 저 친구가 잘못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미국한테 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메가더 장군은 거기에 순응했습니다. 맞아, 이거 넘어가야 되는 거야 하고서 전쟁을 했죠. 근데 그 전치 작전 통제권을 지금 뭐 차저원에 만에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걸 찾아오는 것이 우리 민족의 독립과 자존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독립과 자존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얘기 잠깐만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미군 따로 한국군 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군사 원칙은 유니티 오브 코맨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휘 통제가 단일화됐을 때 그 부대가 싸움을 제일 잘해요. 나폴레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적인 그 군사 전략가인데 똑똑한 장군 여러 명이 지휘하는 부대보다 조금 똑똑하지 못하더라도 장군 한 사람이 지휘하는 부대가 전쟁을 더 잘한다. 그러니까 지휘 통제가 단일화돼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전쟁을 하는 특별한 기간 동안 미군이 우리 한국군을 다 지휘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미군은 맥어더 장군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맥어더 장군하고 아주 친합니다. 나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5살이 위인데 아주 절친이에요. 그래서 맥어더 장군의 그 전략을 잘 압니다. 맥어더 장군은 말이죠, 미국에서는 조금 고집불통 장군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고집불통인데 뭐냐면은 전쟁은 시작됐으면 무조건 이겨야 된답니다. 무조건. 중간에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이런 건 없어. 전쟁은 승리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바로 이승만 박사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서 당신 한국군 지휘해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 우리나라의 정치에 군대가 개입하는 거예요. 뭐 부마 사태도 가고 광주도 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군이 보냈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꾸. 근데 미군은 내가 보내지 않았어. 그래서 미국 쪽에서 그러면 지휘권을 두 개로 쪼개자. 전쟁이 나면은 내가 하지만은 평소에는 한국군은 한국군이, 미군은 미군이. 그래서 평시작전 통제권, 전시작전 통제권으로 이 작전 통제권이 쪼개집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뭐 여러분들이 그 날짜까지 다 알 필요는 없는데, 김영삼 대통령 때 평시에는 한국군이 한국군을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을 지휘하는데,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다 지휘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때 전쟁 났을 때 지휘도 못하는 게 독립군이냐, 왜 미군이 지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의 그 얘기를 보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전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지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달라고 그랬더니 미국이 그래 가져가세요 그런 겁니다. 미국이 안 줄 줄 알았는데 가져가라는 거예요. 왜 미국은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책임하시려고. 그거 책임이 얼마나 경감이 됩니까? 근데 우리가 지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이 가져가라고 그랬는데, 곧 가져가 그랬는데 몇 년 있다가 가져오겠습니다 해가지고 2012년 4월 17일 날 가져오겠다고 그랬습니다. 2012년 4월 17일? 4월 17일은 또 뭡니까? 1월 1일이 아니고. 저는 아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끝내지 못했는데, 4월 17일 저게 무슨 날일까? 누구 생일인가? 거꾸로 읽으면 7월 14일이 되죠. 7월 14일이 6.25 때 미군이 우리 작전 지휘권을 받은 날입니다. 저거를 생각하고 저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거는 국가안보 문제를 가지고서 조금 좀 장난친 거예요. 저거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저걸 받아오려면은 예산도 따와야 되고 무기도 사와야 되고 뭐 이런 거. 그래서 1월 1일이라든가 무슨 어떤 그 1일 날 해야지 저거를 4월 17일.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도무지 2012년 4월 17일까지 우리가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능력이 안 된다. 돈도 더 들고. 그래서 몇 년 더 연기시켜 다오. 그래서 미국이 그래 연기시켜 줄게. 그래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됐습니다. 한 3년 뒤로 밀린 것이죠. 박근혜 정부가 됐을 때 2015년 12월 1일도 우리가 제대로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좀 확 뒤로 밀리자. 2020년대 중반에 북한 문제가 많이 해결됐을 때, 그때 전쟁 나면 우리가 지휘하는 거로 바꾸자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빨리 가져오겠다. 내가 임기 중에 가져오겠다. 근데 임기 중에 가져오려면 내년 5월까지 가져와야 되는데 임기 중에 가져오는 일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이 그래 가져가세요. 다만 전쟁이 나면은 그래도 한국이 잘 지휘해서 이겨야 되니까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럼 보여주고 미국이 보고서 가져가도 되겠소. 그러면 드리겠소. 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여줄 기회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는지 아세요?
한미 연합훈련을 안 했잖아.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연합훈련을 안 해가지고 보여주질 못했다라는. 그 지금은 일단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말했던 2020년대 중반 남북한 관계가 한참 좋아질 때 그때 받아오는 거로. 근데 그거를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쪽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을 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가 말이죠. 이제 이것이 국가 자존심의 문제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시라는 말이 뭔지를 잘 아셔야 되는데 전쟁이 나면은 미군이 지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지휘한다. 그런데 전쟁이 났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데 이게 문제예요. 연평해전은 전쟁으로 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군이 탱크를 500대 끌고 내려왔다 쳐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령관하고 미군 사령관이 이거 전쟁으로 봐야 되겠죠라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 장군 2명이 합의를 하면은 국방장관한테 갑니다. 국방장관 2명이 이거 전쟁 맞습니다. 이거 전쟁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대통령한테 또 올라갑니다. 두 나라 대통령이 이거 전쟁 맞습니다라고 하면은 전시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미군이 지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시라고 말해줄 수 있는 최종 결정권을 우리 대통령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전시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미군이 지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과정의 문제지 무슨 뭐 독립군이냐 뭐 자존의 문제냐 자주의 문제냐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정말 자주가 그렇게 애탄다면은 이거 전쟁 아닙니다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지휘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러죠. 전시작전 통제권, 평시작전 통제권 이게 전쟁이 났다고 자동으로 전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대통령이 전시에 합의를 해줘야지 전시가 되고 그래야지 미군이 지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뺏어오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노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그런 노력이 더 많아요. 요새 무슨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까? 종전선언한대. 종전선언. 말은 좋아요. 평화협정 말 좋죠. 평화협정 안 되는데 그걸 누가 반대합니까? 전쟁을 끝내자는데 누가 반대해요? 그런데 국제정치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사람이 칼로 서로 찌르려고 그러는데 칼은 내려놓지 않은 채로 야 우리 이제 안 싸우다고 선언하자. 그리고 칼을 들고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바로 이제 그런데 이런 의미 없는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꼼수가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이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사파, 종북, 반미, 친중 세력들이 자꾸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하자고 그래요. 평화협정, 종전선언 말은 참 좋은데 그런데 왜 일부 학자들은 반대하지? 저 사람들도 보니까 대한민국을 참 사랑하는 사람들 같고 국가 안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같은데 왜 전쟁을 끝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데 그거를 왜 반대할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좀 애매해요. 어렵습니다. 전쟁을 끝내자는데 왜 반대할까? 여러분 국제정치에 보니까 말이죠. 평화선언이 엄청나게 많아요. 평화선언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1500년서부터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에 국제정치에 평화선언이 있는 걸 다시 보니까 8000개가 넘는데요. 8000번의 평화협정이 있었고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마다 평화협정을 맺는 사람들은 이제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데까지 2년이 안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평화선언을 하고서 평화협정을 맺고 전쟁이 일어나는 데까지 2년이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학자는 말이죠. 평화선언을 한 나라, 종전선언을 한 나라,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멕시코랑 평화선언할 가능성이 0이죠. 왜? 전쟁을 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을 할지도 모를 나라들하고 사인을 하는데 보통 시간 벌기입니다. 시간 벌기. 그 둘 중에 하나는 시간 벌기예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북한 우리 종전선언을 하지 할지 모르지만은 북한이 지금 받아준다면은 그것은 필경 시간 벌기입니다. 그리고 시간 벌기. 그리고 너네들은 평화 선언을 했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긴장이 풀리죠. 미군도 가야 되죠.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종전선언을 만약 이루어진다면 지금 그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루어진다면은 북한이 그럴 겁니다. 야, 한국에 유엔군 사령부 있는데 그 유엔군 사령부는 6.25 때문에 만든 건데 이제 6.25라는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았냐. 지금까지는 휴전이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종전이 됐으니까 유엔군 사령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저는 유엔군 사령부는 전쟁 종전 선언을 하게 되면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사실은 그렇게 뭐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미 연합사가 다 하니까 한미 연합사가 중요한 기능을 다 합니다. 미리 알고서 박정희 대통령 때 유엔군 사령부만 가지고서는 북한을 막을 수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더 확실한 장치는 한미 연합사령부라는 걸 만들어서 이거로 막아야 돼. 그래서 한미 연합사를 만들었고 유엔군 사령부는 그냥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군 사령부가 언제 좋냐? 이제 조금 있다가 북한 무너질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질서를 잡으러 군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미군이 들어가거나 한국군이 들어가면은 국제사회에서 시비 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엔 깃발을 들고 유엔군이 들어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의 시기가 다가왔을 때 유엔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라는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해체라고 요구할 겁니다. 이미 그 얘기 하고 있죠. 북한의 그 유엔 대사라든가 그 간부들이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라는 말을 벌써 막 떠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종전선언을 하자고 그러니까. 그런데 미국은 순서가 틀렸다. 우리 대통령은 그래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핵을 내려놓지 않겠냐. 미국은 핵을 내려놓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와 이상과 현실, 이상과 현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이상적이에요. 이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환상이 됩니다. 환상은 없는 거야. 있지 않은 겁니다. 전쟁은 나쁜 거야라고 그럼 누가 모릅니까? 예, 여러분 전쟁은 나쁜 거야라는 선언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1928년에 켈로그 브리앙이라는 켈로그는 미국의 외무장관입니다. 브리앙이라는 사람은 프랑스의 외무장관인데 그 두 사람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다 불법이야. 1928년에.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그래 맞아. 전쟁은 불법이지. 여러분 1928년부터 지금까지 전쟁 몇백 개 났습니까? 몇 개가 아니라 몇백 개입니다. 그래 이 몇백 개가 다 불법이라서 무슨 그래서 못 막는 거예요. 그거는 주한미군, 한미동맹, 대한민국 국군 이거로 평화를 지키는 것이지 야 우리 평화합시다 해서 평화를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 그림 여러분들이 한국군하고 미군하고 훈련하는 그림인데 미군이 한국군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이제 뭐 우리가 강의 거의 끝나가면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 한마디 말씀드리고 강의를 끝날 텐데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첫 시간에 아주 일찍 학교를 갔습니다. 1시간 전에 갔어요. 왜? 내가 마음을 다짐하느라고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부 마치고 돌아가야지 하고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가서 1시간 전에 갔는데 한 녀석이 와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 백인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좀 멋스게 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앉았는데 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았더라고요. 백인인데. 그래서 군인같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나 군인 맞아요 그러더라고. 자기 군인이래요. 미국 해병대 소령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 나는 한국에서 그러면서 나보고 너는 어디서 왔냐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왔지. 그랬더니 그 미군 소령이 엄지척하면서 락 머린 넘버 원 그러더라고요. 내가 락 머린 넘버 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What is 락 머린? 락 머린이 뭔데? 라고 얘기했더니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머린 넘버 1.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병대 1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는구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사람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뛰는 속도가 미군하고 같은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바리로 뛰는 거죠, 한국 해병대는. 그래서 미군이 한국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뭐 무슨 파티 할 때마다 같이 갑시다는 한국말로 해요. 같이 갑시다 그러는 겁니다. 한미동맹을 잘 유지하고 그러면 통일할 수 있어요. 지금 통일을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들은 많은데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나라는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통일을 전략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통일을 하게 되고 대한민국 강대국 되고, 강대국 된 다음에도 미국과 우리가 동맹을 유지할 경우에 한국은 세계 정말 5등 안에 들어가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안전장치를 이미 70년 전에 다 구상하시고 만든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지금 너무 현대사가 왜곡돼 있고, 어느 나라가 자기 역사를 이렇게 나쁜 역사라고 얘기하는, 사실 나빠도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국가들이 보통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